안녕하십니까. 저는 트러스트 자산운용 연금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퇴직 후에도 일이 왜 중요한가,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목을 붙인다면요. 돈, 건강, 외로움, 이것이 퇴직 후의 3대 불안인데 이 퇴직 후의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일이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100살까지 산다는데 노후자금이 10억 있어야 됩니까? 7억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퇴직하고 살고 있는 집 말고 그런 돈을 갖고 퇴직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속만 터지죠. 근데 저는요. 그 몇 억의 노후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생애설계, 노후설계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이 있는데요. 이 착각에 빠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몇 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젊은 시절부터 착각에 빠지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만 잘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인생에 80, 80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보면은 80 이후를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다 아시지만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제가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뭐하고 살 건가? 뭐 먹고 살 건가?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죠. 저도 몇 년 전에 노모가 92세로 돌아가셨는데요. 한 3년쯤 아프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100살 가까이 살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돈 문제, 외로움 이걸로 고생하다 가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 발로 화장실만 걸어 다니다가 세상 떠나도 얼마나 좋을까. 존엄에 관계된 거거든요. 세 번째, 저는 우리나라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 다 퍼부어놓고 노년에 쪽방에 사는 분 많거든요. 자녀 리스크라고 하죠. 여기에 걸려버리면 몇 억의 노후자금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 강의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퇴직 예정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건데 옛날에 젊을 때 했어야지 지금 늦게 이 얘기를 들어야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 번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 예정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끝나니까 한 분이 공단 측에 약간의 항의조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식의 교육을 10년쯤 전에 마누라하고 같이 듣게 해줬어야지 지금 혼자 와서 들으면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준비하란 말이냐. 그리고 권한은 마누라 다 갖고 있는데 내 말 안 듣는 마누라는 누가 설득하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렇겠구나. 퇴직하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퇴직하기 10년, 20년 전부터 미리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지 충분한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요즘요. 100세 인생, 100세 인생 그러는데 그 100세 인생이 꿈이 아닙니다. 그 얼마 전에 이 자료를 보니까요. 그 일본의 평균 수명이요. 남자가 81세, 여자가 87세입니다. 87세. 우리나라는요.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 우리가 일본하고 수명 차이가 1년 차이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이 지나면요. 우리가 일본을 제끼고 세계에서 최장수이 된대요. 놀라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건강보험이 우리나라처럼 보급이 잘 된 나라가 없다는 거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됐잖아요. 얼마 전부터요. 미국, 캐나다 이민 갔던 노인분들 중에 돌아오는 분이 많은데 왜 돌아왔냐고 물어보면 건강보험 때문에 돌아왔던 분이 많아요. 캐나다는요. 거의 다 무료에 가까운데 문제는 순서가 안 와. 백도 못 써.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농담으로 기다리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처럼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제도 실시하려다가 못하고 말았잖아요. 재미교포 중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분도 많대요. 그런 분은 맹장 수술 하나 하는데도 3천만 원, 4천만 원. 미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죽는답니다. 근데 우리는요. 제가 얼마 전에 통풍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진료비가 1,500원. 약값 5일간 처방전마다 약방 갔더니 약값이 1,000원. 왜 이렇게 싸요? 그랬더니 65세 이상은 다 싸대 그냥.
그 덕에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대요. 좋은 건지 나쁜 잘 모르겠는데. 자, 근데 문제는 옛날에 그 흥청흥청하던 고성장 시대를 지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걸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지만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매년 10%대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우리가 30년 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몇 년 전부터 4%, 3%, 2%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했잖아요. 금년에 연초에 3% 성장한다고 그러더니 엊그저께 뭐 2.3%가 될까 말까 한대요. 당분간 우리나라가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자, 그러면요.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생산성이 높아져야 돼요. 근데요. 노동인구 하나만 가지고 본다면은 여기 1955년에서 60년까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나와 있는데 평균 6.3명입니다. 이 55년에서 60년 이때는요. 전국의 전기 보급률이 20%가 안 됐거든요. 우리 시골 고향에도 전기 들어온 게 1975년이에요. 그 이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지 저녁에 우리 부모들이 마땅히 리크레이션도 없어서 그러겠지만은 어떻게 둘이 만나서 6.3명을 낳습니까? 1위가밖에 없으니까. 무지막지하게 난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면서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요. 2021년에 0.81명, 한 명 낳았어요. 매년 120만 명, 100만 명씩 낳다가 작년에 뭐 25만 명? 큰일 났어요. 우선요. 이 여성의 초혼 연령이 높아졌어요. 제가 재작년에 주례를 서줬는데 신랑 신부가 와가지고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31살이래요. 딱 30.8세가 평균이니까 평균 그 결혼 연령이에요. 여성으로서는. 근데 친구들이 자기한테 너 왜 이렇게 빨리 시집가니? 31살인데. 우리 마누라는 22살에 결혼해서 50살에 할머니 됐거든요. 얼마나 이게 늦어진 거예요. 결혼이. 그러다 보니까 주요국 중에서 초산 연령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32.3세. 자, 근데 문제는 조사를 해봤더니요. 그 미혼 남녀한테 앞으로 결혼해서 애 낳겠냐 그랬더니 안 낳겠다는 사람이 남자가 31%, 여자가 45%. 왜 안 낳아? 그러니까 이 경제적 부담이 싫어서. 그다음에 미래가 불투명해서. 그리고 또 자기 일하는 데 지장이 있을까 봐서. 이게 문제예요. 이대로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2035년이 되면요.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할머니 대국이 된다는 거예요. 2040년 되면 인구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의 고령화는 우리뿐이 아니고 일본도 유럽도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 이 속도가 빛의 속도로 가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요. 고령화의 속도라는 면에서 프랑스에서요. 155년 동안에 진행이 된 게 이웃나라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진행이 됐습니다. 3배, 4배의 속도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30년 가까이 저고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더 화끈해. 일본도 저리 가라. 25년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이 못해요. 우리나라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 생각을 180도 바꿔야 돼요. 그중에서 오늘의 주제, 가정경제 측면에서 빨리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절약이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절약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김서련 표정입니다. 재테크 강좌라니까 뭐 종목이나 하나 기발한 거 쪼가줄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절약하라고? 여보세요. 그건 내가 유치원 때부터 들은 얘기야.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지난 30년 동안 고성장 시대, 세계 역사에 없는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자동차, 재미교포가요 성공해가지고 서울에 사장 발령 받아서
몇 달 살더니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 이겁니다.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지요. 그 사람들 눈에는 참 이상한 거예요.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앞으로 작심하고 이거 아끼지 않고는 노후 준비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핍의 시대 대비해 어떤 무기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성장 시대에는 이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해야 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는 이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요. 유명한 교수님이 제 옆에 있는데 외동딸이래요. 그해 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취업을 못했답니다. 괜찮은 대학 나왔고 유명한 교수가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 것도 없는데 안 한대요. 재수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용돈이 궁한 것 같은데 자기 돈이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참고 참는데요.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안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 쓴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고금리 시대에는 그까이 거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는 막말로 엿장수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요. 신경이 일나게 돈 버는 책을 놓고 쪼잔하게 무슨 절약이야? 이따 한번 시내 서점에 들려보세요. 우리나라 서점에도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0만 한 달 살아보기 이런 책이 쫙 깔려 있습니다.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앞으로 퇴직을 하고 나서 어떻게 대비할 건가. 이 저성장 결핍의 시대에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퇴직 연령이 너무나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가을에 잡코리아 취업 컨설팅 업체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40대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6세래요. 시내 직장이라고 하는 공기업도 55세, 중소기업이 51세, 대기업은 49세래요. 주된 직장에서 60살까지 직장에서 일하고 나오는 사람의 비율이 8%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요. 51.6세를 반올림해 가지고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83세까지 산다고 가정하자. 왜 83세인가? 지금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3.5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죠. 각각 자기 나이별로 기대의 여명만큼 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환갑까지만 살아남으면 100살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도 평균 수명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해도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입니다. 이 31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죠.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 100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거든요. 곱하기 365일, 1년이죠. 곱하기 31년. 이게 바로 12만 4,465시간이에요. 그러면 12만 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1,967시간입니다. 12만 4,465시간을 1,967시간을 나누면요. 약 63년이 돼요.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63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를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살 건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 80%라고 생각합니다. 살기는 갑자기 오래 살게 됐죠. 금리는 또 얼마나 벼락같이 떨어졌습니까? 몇 억을 모으기로 했지만은 모아봤자 은행에 갖다 예금하면요, 세금 떼고 나면 금리가 몇 푼 안 돼요.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요, 50대래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요 5억 6,700만 원이래요. 시골에 계신 분들은 웬 돈이 저렇게 많지? 서울 수도권의 비싼 집값 포함해서 평균 돼서 그런 거예요. 집값을 빼고 나면 지방이 차라리 낫습니다. 여기에 부채 차입금, 가계부채 말이 많잖아요. 평균 1억 74만 원. 빼면요 4억 6,600.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언제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6,600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4억 6,600 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545만 원이에요. 얼마 남아요? 6,100만 원 남잖아요. 6,100만 원 갖고 어떻게 30년을 삽니까? 그러니까 6,100만 원 갖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요즘 동학개미 난리잖아요.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집값이 이웃나라 일본 꼴 나지 말라면 어디냐 이거죠. 돌아가는 꼴은 비싼데. 그러면요,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든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빼면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저도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나이 들어서 노령연금 받는 사람이 500만 명밖에 안 돼요. 전체 노인의 55%. 그리고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7.6%. 껌값.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8.4%밖에 안 돼요. 퇴직연금? 작년에 퇴직연금 적립금액 300조 원을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 약 3,800만 원. 그 통째로 받아봤자 1년 생활비 될까 말까. 개인연금? 가입자 수도 많지 않지만 전체 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요, 약 5천만 원. 그거 다 받아봤자 2, 3년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있는 게 뭡니까? 달랑 집 한 채. 근데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지금요, 일본 동경에 가면 신도시, 우리만 하면 분당, 일산, 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흥청하던 신도시인데요. 저녁에 가보면 불안도는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 있어가지고. 지금 일본의 빈집이 재작년에 보니까 846만 채가 있대요. 10년이 지나면요, 일본의 집 3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래요. 우리나라 빈집? 재작년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151만 채가 빈집이 있대요. 그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 있는 거? 아니에요.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생깁니다. 도청 있던 자리가 도청이 딴 데 옮겨가 버리면 그 동네 빈집이 생겨요. 노후에 도움이 안 돼. 근데 신문에 텔레비에서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냐 7억이냐. 저는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것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복통 터지고 초조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부동산 기획 사기,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로 튀기는 법, 3배로 튀기는 법. 아니, 책 한 권 읽고 2배로 튀길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 방법 없죠. 오직 하면요, 일본의 신문기자, 일본경제신문에 서울에 와서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하고 간 일본의 신문기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임기 마치고 지네 나라 돌아가면서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입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쌍부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지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쓰는 방법. 그 사람을 자산 관리해서 출구 관리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열심인데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돼 있다. 이 친구가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일본 같은 미국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란 사람,
고기도 많습니다. 어떡하냐? 할 수 없다. 나는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불구하고 요 쪽팔리는 거 감수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이 일을 찾죠. 제가 지금부터 47년 전입니다. 1975년 이 8월 딱 여름인데요.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았거든요. 그때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8%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 16%입니다. 47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의 절반밖에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때 제가 두 가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루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요.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70은 넘어서 갔던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죠. 저분들은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옛날에는요. 회사 간부도 했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한 자씩 하던 사람들이죠.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 6천 원 받고 일한대요.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젊은 나이에 그거를 보고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권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저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런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요 그때 그걸 본 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된지 모릅니다. 근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습니다. 2015년 가을에요. 일본의 어느 유명 주간지가 일본의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5가지 소개했어요. 우리나라 다 있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도요.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1, 50대 1. 가사 대행 서비스. 요 가사 대행 서비스 가사 도우미거든요. 제 친구는 사장인데요. 그 딸이 대학 나온 애인데 40대 중반인데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대요. 근데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대학 나온 애가 간호사 자격을 따로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에는요.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방문개호라고 그래가지고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경제력 있는 노인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 놓아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들고 있어요. 그거에서 돈 벌고 있어요. 사장 딸이고 대학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리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체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요. 60이 좀 넘으는데 외국 회사에 서울 사장을 했대요. 이분이 사장할 때는 기사 딸린 에쿠스 차에다가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 잡고 다녔대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요. 지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대요.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지금 늘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60이 돼서 먹고 살 걱정을 하게 됐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치거든요.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의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은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했던 사람 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고관에 있던 제 친구가 있는데 저녁 먹다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 없는 사람 뭐 하는가?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그런 일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는 나중에 뭘 가지고 해볼까? 그거를 현역 시절에 미리미리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그러죠.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에서 55세.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지요. 고용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노후에 퇴직 후에 3대 불안이 뭐냐면요. 첫째가 돈,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이거든요. 그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돈이 되는 일이든 취미활동이든 자원봉사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오늘 강회장에서 이 말을 끝냈더니요.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왜 남자들한테만 일하라고 난립니까? 점심대신에 음식점에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거 여자들이 다 먹고 있고 헬스클럽 한번 가보세요. 땀 뻘뻘 운동하는 여자들인데 왜 남자들한테만 자기 마누라 자기가 얘기해 제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사모님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긴 후반 인생이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남편분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소일거리를 갖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아까 외국 회사 지사장 했다는 사람이 마지막에 서글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일을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너 참 대단하다. 칭송이 자자한데 정작 자기 부인 자기 딸이요. 동네 창피하게 그런 건다고. 자기 인생을 헛살았다고 서글프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도와주지 않고는 어렵거든요. 또 남자분들은요. 고생하다가 꼴 보시는 참아가면서 일하다가 퇴직하고 집에 갔더니 요즘 온갖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삼식이가 떠고 영식이가 떠고 그런 말 들으면 뿔따고 나죠. 우울증 걸립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게 뭐냐면 다들 내 아내만 나한테 야속하게 하는 것 같거든요. 내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아내들이 다 똑같다. 대한민국 아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의 마누라들이 다 똑같다. 그러면 대책을 내가 세워야 돼요.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에세이 글을 보내오는데 얼마 전에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습니다.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다 똑같대요. 그러니까 만화님 다들 것 없이 남자분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 소일거리를 갖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아내들만 이런 것 같죠? 일본 마누라들은 더합니다. 우리가 요리는 중국 요리가 최고고 마누라는 일본 마누라가 싹싹하게 최고라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일본의 가정주부들이요. 남편이 퇴직해서 집에 있으니까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생긴대요. 증세가 뭐냐? 우울증, 고혈압, 천식, 공황장애, 암공포증, 12장 궤양, 키친드링커. 키친드링커가 주방에서 술 홀짝홀짝 마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잖아요. 왜 우리나라와 일본의 부인들이 이러는가? 우리나라나 일본은요. 남편이 현역으로 있는 동안은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30년 따로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만나니까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미국은요. 젊을 때부터 커플 문화, 출장 갈 때도 허락받고 가야 되죠. 저녁에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이혼이야 그건. 그러니까 퇴직해서 그런 일이 생기질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은 따로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만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젊을 때부터 이걸 의식하고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사람은 뭐냐. 단기 처방으로는 어딘가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달라이라마가 했다는 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제 아는 선배 한 분이 은행의 최고위층까지 간 분인데요. 퇴직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대요. 근데 쓸모 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근데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끝발에 있던 사람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하신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모하는데요. 우연히 제가 심사위원을 하게 됐어요. 심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공무원분들은 60까지 보장되지, 연금 300만 원 이상 다 받는데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105편의 수기를 읽었는데 그 수기의 90%가 나와보니까 절벽이더래요. 제일 미치는 게 뭐냐? 갈 데가 없는 거. 한 분만 제가 소개하면요. 통계직 공무원으로 지방사무소 소장까지 한 분인데 고급 공무원이죠. 이분은 연금도 300만 원에 나오지, 퇴직했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신나게 놀아봐야지. 놀아봤대요. 웬걸 오래 못 가.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의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요.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꼴보기 싫어 취직해야지. 그때서 원서를 여기저기 돌렸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한 군데서요.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놀래가지고 봤더니 요즘 많이 생기고 있어요. 주간노인 보호센터. 일본도 우리나라도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예요. 면접 붙어가지고 이제 하루에 일을 하는데 5시간에서 6시간 일을 한대요. 아침에 노인들을 자동차로 모셔다가 센터에 가서 같이 놀아주는 거야. 그냥 장기도 두고 노래 부르면 노래도 부르고. 이분이 싹싹한가 봐요. 또 시골에 혼자 계신 노모를 생각해서 이분들한테 내가 잘해줘야지. 인기가 짱이야. 근데 요즘요. 주간 노인 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노인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다른 데서 온답니다. 노인들이. 유명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는가? 월급을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는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상을 해준대요.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이 없으니까 그 수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남자분들은 갈 데가 있어야 돼요. 갈 데가. 자, 근데 내가 일하고 싶은데 일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요. 이 청년 세력이 넘쳐나는 시대에 일자리를 어떻게 이 청년들과 경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퇴직 후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거나 그게 좋은 거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 그건 허드렛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좋은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요. 창직의 시대입니다. 지금 새로운 일들이 막 생기거든요. 우리나라 직업수가요. 16,890개인데요. 일본은 25,000개, 미국은 3650개. 우리나라도 막 생겨요. 반려동물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 저는 인터넷 장의사가 뭔가 했더니요. 과거 흔적 지워주는 거예요. 아이패드 화가. 저도 사실은요. 제가 지금 이 투자교육 활동, 노후설계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49년 전에 이 업계에 들어올 때 이런 거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일을 하게 됐느냐? 제가 2000년대 초에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를 하면서 보니까 자산운용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운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에 쫓겨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면 이게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돈을 그냥 언제 빼갈지 모르니까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에게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미국, 일본을 봤더니 제 또래 나이 든 사람들이 투자교육연구소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걸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있던 회사가 외국 회사에 팔렸거든요. 뭘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미래에셋 박현 회장님한테 미래에셋에서 투자교육연구소라는 걸 만들면 이런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감이 빨라가지고 하자고 그래서요. 제가 거기서 9년 동안 일을 했어요. 65세가 돼가지고 민망해서 제가 나와가지고 1인 연구소를 차렸거든요. 1년만 좀 하고 있으니까 이 트러스턴 자산운용에서 밖에서 하지 말고 들어와서 뭐 하는 게 어떠냐. 제가 지금 8년째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각각 자기가 지금 하고 계신 일 중에 일이 중에서 미래 직업과 연결시켜가지고 뭔가 내가 새로운 일을 할 게 뭘까 생각해서 미리미리 생각하시면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창의적으로 잘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회사에서 오래 하는 게 좋고 안 되면 그 일을 갖고 나가서 창업을 해도 좋고 뭔가 그런 식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못했으면 유감스럽지만은
체면을 버리고 허드렛 일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있다고 그래요. 옥스퍼드 대학의 마텐 스쿨에서 직업의 고용의 미래라는 자료를 냈는데 보니까요 2033년이 되면 현재 있는 직업의 47% 절반이 사라질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무지하게 좋은 직업이지만은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도 결론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입력하며 사람이 느낍니다. 다만 미래가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 생겨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근데 젊은 퇴직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평생 현역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제가 찾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퇴직 후에 일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인식이 확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냐.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주특기를 살릴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요. 저는 제 가방에 가위가 있습니다. 신문 4개 5개 들고 다닙니다. 지하철에서도 지금 신문 자르고 있어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김 과장, 박상무 이거보다는 여기 분야의 전문가 김갑돌.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다음에요. 돈이 아쉬워서 수입을 바라고 일을 했는데 그게 취미가 될 수가 있어요. 취미로 했는데 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돈도 생기고 폼도 나고 취미에도 맞고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회사를 다닐 때는 회사 방침을 잘 따라야 돼요. 그런데 퇴직 후의 후반 인생은 내가 하고 있는 일, 하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 평판 이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후반 인생을 맞이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